네, 지귀현 재판부가 수상합니다. 형사재판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데 불출석하는 피고인 윤석열을 강제로 구인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을 공개하지 않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러다 재판이 지연되어서 윤석열이 또 석방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해괴한 셈법으로 윤석열을 이미 석방해준 전적이 있는 지귀현 재판부라서 더 걱정이 큽니다.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그런데 일각에서는 위헌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모든 것. 오늘은 헌법학자 정연주 교수님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연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처음입니다 여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칼럼은 좀 쓰신 것 같은데 우리 시민언론 민들레 칼럼은 몇 번 했는데 쓰셨죠? 오늘 주제도 뭐 외람되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뭐 다 아시는 얘기들이에요. 아닙니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이 별 말씀. 가르치긴요 제가.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불러주세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시민언론 민들레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조곤조곤 뼈 때리는 깊이 있는 평론 민들레의 고정 멤버 네, 김성환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헌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네. 비법률가 입장에서 그쵸. 궁금하신 점들, 하고 싶으신 말씀들 네. 마음껏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대신해서 네. 질문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하기 전에요. 오늘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평론가님부터 살짝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얘기해야 되니까요. 네. 대통령답다. 아, 네, 네. 왜 앞에 큰 대자를 붙였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국정 전반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 철학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래 대통령은 저 정도 철학은 갖고 있고 저 정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걸 안정감. 디테일하게 끌고 가는 거는 네. 이제 각부 장관들을 왜 뽑았어요? 네. 장관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대통령이 나는 국정을 이렇게 운영할 거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자리여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란 네.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뭐 사실 다른 일로 이제 기자회견을 못 봤지만은 네. 들어오기 전에 잠깐 속보를 봤어요. 근데 큰 틀에서는 우리 또 김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저는 헌법학자로서 세부적인 거 한두 마디 오늘의 주제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내란 재판부가 위헌이라는 그런 이의 제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국민 주권주의 이념에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 사항이다. 네. 일단 위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은 뭐 저의 의견과 동일하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네. 첨언할 얘기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든다면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그럼 경찰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예컨대 보안 수사 요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디테일한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하자. 그럼 또 그럴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건 그렇죠.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다만 이제 짐작컨대 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감정적, 이념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세밀한 설계와 분석을 해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겠지만 최소화하자. 네. 이런 취지로 이해했고 그건 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맞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국회가 일단 입법기관이니까 좀 제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주권이다. 네. 국민이 결단을 하면 행정부나 입법부는 따르는 거다. 이거 제가 헌법 시간에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든든하게 네.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댓글이 있는데요. 산타님께서 정연주 헌법학자님 평소 칼럼 보고 많이 도움되었는데 오늘도 많이 알려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시민언론 민들레 오신 거 극히 환영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이거 긴장됩니다. 이거 쉽게 질문했어요. 자, 그리고 또 김성환 평론가님께도 차분한 평론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댓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명칭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것 네. 같아요. 내란 특별재판부라고도 했다가 내란 전담재판부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네. 있는데 어떤 용어를 써야 할까요? 다 옳은데요. 네, 그 법안에는 네. 아직 법안이죠. 네, 거기 네. 특별재판부. 특별재판부. 그다음에 특별영장 전담 법관. 네. 딱 두 가지로 용어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특별재판부. 뭐 상관은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 나올 때요. 네. 방송에서 자꾸 질문 받잖아요. 네, 네, 저도 네. 막 논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김건희 특별재판부는 아니지 않냐. 내란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네.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그렇죠. 게 네. 필요한 거지. 일반적인 무슨 형사범 다룰 때 우리가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매우 특별하게 만드는 네. 재판부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또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건이 발생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입법부에 국민의힘 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무위원까지 또 국가정보기관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뭐 수사하는 건 수사하더라도 그걸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 왜 자꾸 그걸 위헌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다른 생각하거든요. 범죄도 아니고 정말 내란이라는 정말 특수한 범죄. 네네. 그리고 대통령이 범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하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네. 경우에 그러니까 논점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설치하는 재판부인데 근데 특별하게 설치해도 안 되는 거냐? 이게 그쵸. 위헌이 되는 거냐? 네네. 그게 요- 핵심이죠, 사실은.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을 어디서 느끼셨는지 이제 뭐 네, 지금 제가 엄청나게 대신해서 많은 말씀을 드린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이거 내란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느끼셨어요, 우리 교수님께서? 그거는 아마 김 선생님도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또 언론에 일반적으로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의 정당화 사유 중에 하나인데 네네. 우선 첫 번째가 사건 자체가 특수하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내란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건 같으면은 이렇게까지 범위나 내용에 있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컨대 잡범이라든가 네.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내란 사건은 국정과 국헌을 물랑케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담입니다만 우리 헌법 84조에서도 얼마 전까지 많이 문제가 됐던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도 네. 다른 경우는 다 인정이 되는데 내란 외환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그런 경우 소추할 수 네네. 우리 얼마 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내란이라는 것은 특수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헌정 중단이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특수성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판부가 그동안에 직접 간접 내란 사건에 대해서 영장 발부부터 사건 진행에까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공정하게 했다면 왜 얘기가 나오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컨대 특검 같은 것도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네. 왜 힘들게 특검하고 특검을 뭐 돈 하겠습니까? 들이고 국민 세금 나고 왜 여기 그렇죠. 엉망을 했단 말이에요. 네. 7, 80년 동안에. 네. 같은 맥락에서 이 사법부를 심지어는 대법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네. 담당 재판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계속 진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특별재판부가 아니면 도저히 공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거예요. 네, 아직 네. 통과는 안 됐지만, 안 됐지만 정말 그래서 불신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네. 정당성이 있다 네.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가 오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헌법에는 법원과 관련해서 뭐라고 써 있길래 네. 이게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그거에 앞서서요. 교수들 저희 같은 교수들 중에서조차도 이것이 이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의 논리가 또 나름 들을 경청할 가치는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김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헌법 89조에 보면 네.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갖다 직위를 임명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 거기에 검찰총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검찰총장이라든가 합참의장이라든가 네. 국립대학교 총장의 등등. 그다음에 거기 검찰총장이란 네이밍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검찰총장이 있다는 것은 검찰이 수장이 되라는 얘기고 네. 그렇다면 검찰청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고 하면 검찰청은 당연히 헌법기관이다. 헌법사항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갖다가 폐지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특별법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뭐 검찰청 폐지법이 됐던 헌법 하위에 있는 국회가 정한 법률적 차원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은
이것은 위헌이다. 왜 헌법기관을 없애는 것인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그거고요. 네. 또 하나는 핵심은 수사권과 공소권하고의 분리잖아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좀 이따 검찰 얘기하고, 개혁에서 얘기를 얘기하는데. 하고 이제 그다음에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네, 네. 위헌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 네, 같은데 음. 이건 뭐 대학생들 뭐 학생들 다 알고 있다시피 헌법 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됐든 뭐가 됐든 네. 공소 제기 유지와 관련된 그 수장 그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심의를 거치라는 받는 거죠. 민주적 네, 통제 내지는 행정 내부의 통제에 방점이 있는 네, 거예요. 네. 국립대학 총장도 마찬가지죠. 네. 아까 내란 말씀하셨지만은 내란 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서 엉망으로 진행했잖아요. 네, 네. 부소도 안 받고. 네. 예, 근데 국민의 심의도 거의 안 거쳤다는 것식으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확정 판결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런 거에 있어서 알 수 있듯이 이건 민주적 총대 왜 심의를 거쳐야 되나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검찰총장이라는 이름 또는 검찰청이라는 기관이 헌법기관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국립대학도 헌법기관이고 그렇죠. 거기 나온 사람 다 또 기관이게 진짜. 국영기업체 관리자도 다 헌법기관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 음. 거죠. 그 예.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헌법 이론적으로 약간 추상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 교수들한테도 제가 좀 꼭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헌법 사항이라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과 통치 구조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헌법으로 먼저 정해라. 네, 네. 세부적인 것만 하위 규범인 법률로 위임하라는 얘기예요. 네. 어떤 게 있냐? 그것이 바로 헌법기관인데 예컨대 대통령 네. 또는 국회 잘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국회와 대통령에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조직 구성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헌법에서 이미 명시하고 있어요. 네. 그걸 폐지하는 것은 헌법기관을 폐지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땐 검찰청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헌이 소지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 얘기를 했던 건 이제 내란 특별 재판부로 이야기를 하다가 예시를 들면서 이제 검찰로 넘어가셨는데요. 네. 내란 특별 재판부는 지금 헌법에 법원과 관련해서도 어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것에 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네네.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네. 크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조직과 구성에 관한 거가 하나 있겠고요. 네네. 네. 기능과 관련해서 법관 내지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다. 네, 그렇게 주장. 그 말은 100번 옳은 말이에요. 헌법교수가 그런 얘기 해야 돼요. 네. 틀림없는 말씀인데 번지수가 틀린 거죠. 우선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 헌법에는 아마 대통령께서도 오늘 그런 취지로 보진 않았지만 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해요. 네. 헌법에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만 돼 있고 네네. 각급 법원의 구성과 조직에 대해서는 법률에 포괄적 위임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입법과 정함되는 거예요. 네네. 두 번째, 법관의 독립 관련해서 법관의 신분과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법률로 법률로 위임을 했어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법원조직법입니다. 네. 예컨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몇 년 이상, 뭐 검사로서 몇 년 이상, 또 옛날에 사법시험 같은 경우 거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네. 헌법상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요건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네. 법관의 자격을 침해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법원조직법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에는 부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이거는 헌법재판소처럼 특별재판소가 아니라 또는 특별법원도 아니고 특별재판부예요. 부. 3명으로 되어 있는 마치 민사부, 형사부 잘 아시겠습니다. 그런 부를 갖다가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하등의 헌법상 문제될 게 없어요. 다만 특별법을 만들음으로 해갖고 특별 내란 사건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한다는 그것만 강제한 거예요. 네. 자격 요건이나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것이다. 네,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재판 청구권, 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직과 구성에 관한 건, 법관의 자격에 관한 요건, 마지막으로 법관의 또는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걸 갖다 어떠한 것도 침해된 게 없다. 그러면 이제 헌법에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요거는 이제 헌법에 되겠죠. 예. 그러면 각급 법원이니까 법원은 이제 내란 특별 재판부를 하더라도 대법원만 하면 된다는 거죠. 대법원을 상고 법원으로만 하면 되는 된다는 거죠. 거죠. 그거는 이제 심급제가 네. 또 다른 차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1심, 2심은 특별재판부지만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그렇죠. 또는 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네. 나머지 대법원으로 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대법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최종심이 나옵니다. 근데 약간의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논란이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안에서 제가 뭐 입법에 참여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네. 추정컨대 대법관들 중에서 네. 이번에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네. 또 하나가 대법관 및 대법원장이 5월 총회에 느닷없이 7, 8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며칠 만에 바로 파기환송을 그렇죠. 갖다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서 하는 국민들이 다 멘붕에 빠져 사건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런 데서도 볼 수 있듯이 또 그분들이 뭐냐면 직간접적으로 예컨대 임명을 했다든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냥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재판의 신뢰를 담보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척 사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의 경우에는 재척 대상이 될 재척한다. 수 있도록 네. 그런 규정을 한 것도 그런 취지가 아닐까. 대법원을 상정한 거죠. 네, 네, 네. 네. 아,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 내용 구성면에서 퍼펙트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보면은 특별 내란 재판부 하나를 만든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없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상고심은 대법원이 될 수밖에 될 없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불가피한 거. 불가피하죠. 왜냐하면 그것까지 하게 되면 헌법에서 정한 대법원의 조직과 구성을 흔드는 게 돼버려요. 아 거기까지는 괜찮다. 네, 그리고 또 이 말씀이시고요. 3심제라는 거 내지는 네. 2심제라든 건 상고심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의 내용이라고 그건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가 돼 있거든요. 그럼 대법관을 제적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그렇게 지금 요번에 특별법에서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것도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가능합니까? 지금 법원조직법에는요. 예. 그러니까 이 재판에 대한 신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기피나 아시겠지만 회피 그렇죠. 사유가 되지 네. 네. 재척 사유는 아니에요. 따라서 법원조직법을 외연을 확장시킨 거예요. 근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일반법인 법원조직법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갖다 법률에 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위헌이죠. 네. 헌법에는 포괄적 법률로 위임을 했고 아까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것도 그것까지 제가 추정을 해요. 근데 국민들이 직접 법률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네. 국민의 대표는 국회거든요. 네네. 국회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아.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네. 제척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네네.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대법관이 대부분이 윤석열이 임명한 것들 그게 논란이 돼갖고 아까 칼럼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서 제가도 그런 우려를 쓰긴 썼어요. 네.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제기되는 거 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학계에서 제기되는 걸 좀 경청할 만하다는데 그런 우려가 있죠. 또 그러면 역풍이 또 불 수도 있겠고 네. 또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나 그것까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 순수한 학자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김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게 아주 참 좋은 질문하셨어요. 네. 7, 8명이 몇 명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7, 8명이 날아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네. 지금 법원조직법에는 전원 재판 합의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는 부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부는 3명 이상이에요. 통상 4명이 선단 말이에요. 네. 그럼 부에서 결정하면 끝나요. 예. 부는 4명이니까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짐작컨대 전원 합의체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건의 중요성. 예. 또 부의 4명이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아 이거 위헌이다 뭐다 이거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전원 합의체 가야 되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원 합의체라는 것은 대법관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구성이 되니까 구성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냥 여기서는 두 가지 고민이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척 사유를 완화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의 방법은 역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이 구성에 대해서는 헌법에 침묵하고 있어요. 참고로 우리가 헌법을 해석할 때 또 저도 옛날에 헌법재판소에 30대 초반 시절에 한 5년 헌법연구관을 겸직을 한 적이 있는데 교수하면서 그때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헌법이라는 것은 규범주화적을 해서 그렇지 조문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법인 전원 합의체 구성이 제적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돼야 된다는 규정은 법률의 규정이지 헌법 규정이 아니에요. 네. 참고로 대칭적 개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규정을 했어요. 국인으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네. 대법관이 지금 14명이죠. 네.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법률에 규정돼 있어요. 법률의 규정. 법률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요. 법률로 바꿀 수 있다. 14명이 됐든 12명이 됐든 네. 10명이 됐든 법률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률로 좀 다른 얘기인데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예. 기능에 문제가 있으니
법원조직법을 개정해가지고 대법관을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출발점이 그렇죠. 바로 그거거든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300~400명이요 대법관이 아시겠지만 네. 그건 논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는요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예컨대 헌법소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건 헌법에서 법률로 못 바꿔. 네. 하늘이 무너져도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법원 조직법에 나와 있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대한 정족수는 법률로 바꿀 수가 있고 법원 조직법 바꾸기가 어렵다. 특별법으로 제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그러네요. 특별법을 갖다 통과시키기 전에 민주당이 됐던 법사위가 됐던 좀 네네.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학자로서 그런 바탕을 제시하겠다. 그럼 차라리 지금 법안이 이제 네네. 그 법원 발의가 조직법 됐죠. 바꿔가지고 대법관 네. 숫자 증원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특별재판부 만드는 거면 네네. 순서를 아예 법원 조직법을 먼저 개정하는 걸 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금 저 학자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순서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치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지금 너무 산적한 문제가 많고 네. 또 이따가 얘기할 검찰 개혁부터 해서 그것도 네. 위헌 문제가 또 있거든요. 네.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진 가능하겠냐. 그래서 저는 특별법으로 keep going 밀어붙이는 방법도 하나 있겠고 네. 한꺼번에 다 예, 해결해보자. 위헌성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겠으나 또 국민 감정 이런 것도 그분들은 보시겠죠. 정치가들은.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기피 사유로 제척 사유가 아니라 대법관만큼은 좀 기피 사유로 그냥 돌리는 게 어떨까 하는 것도 그분들이 고민할 것이다. 아,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대법관 추천 누가 하고 임명 누가 했는지 지금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4명, 나머지 이제 10명이 윤석열과 마지막으로 임명한 게 한덕수가 마용주 네. 재판관 임명해가지고 10명이 윤석열 한덕수 체제에서 임명한 아. 대법관인 거예요. 그럼 4명밖에 안 남네요. 4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대법관 숫자는 따로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네. 특별법에 대법관 그러니까 최고 상급시 법원인 상고재판부의 경우에 법관 숫자를 이만큼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조항을 별도로 집어넣으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건 거죠.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네. 아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대법관을 네. 또 임명하는 절차가 있다고 그렇죠. 하면 그래서 대법관 네. 숫자가 늘어나면 이거는 좀 불필요한 얘기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용주 대법관을 그 당시에 그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정무적 판단을 국회에서 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왜냐하면 예, 저분들을 갖다가 또 다른 어나더 마씨가 계시죠. 네, 네. 마은혁 마은혁. 그분들하고 또 저 재판관 정- 후보자 네, 네, 네. 두 분들을 임명하려니 일종의 바터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는데 네. 법리적으로는 이미 그분은 권한 대행에 의해서 물러나 있는 상태 아니었어요. 그 전 대통령은. 네. 그런데 그렇죠. 한덕수 권한 대행은 새롭게 대법관을 갖다가 어느 정도 셋업이 됐다 할지라도 임명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그는 후임 대통령한테 넘겨야 된다. 네, 네. 제가 그런 칼럼을 쓴 생각이 나요. 네. 마용주 임명하면 안 됐었어요. 아. 그래서 마용주 임명하게 되면 또 다른 트럼프 사태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미국이 이제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의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 게 미국 연방 대법관들이 9명인데 네. 그 당시에 오바마가 대법관을 자기 임기 때 임명을 못했어요. 네. 반대해가지고. 예. 참 그거 갖고 아마 은퇴하면서도 가슴 아팠을 거예요. 자기는 한 명도 임명. 그래서 누가 다 임명했냐? 트럼프가 다 트럼프가 다 임명한 거예요. 했죠. 그리고 6대3으로 네. 극우가 유명이 돼갖고 지금 그런 사태가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우리나라도 유사하다. 그런 칼럼을 제가 쓴 기억이 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사법 독립성을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이제 현재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네. 특별법에 따르면 재판부 판사를 구성할 때 국회 법원판사회의 대한변협이 각 3명씩 추천을 네. 해서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전담 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에 따르면 법관은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네. 이거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 아니지 않냐. 네. 요거는 추천위원회에서 하는 네, 거니까 네. 위헌 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약간 반은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관의 자격부터 시작을 해서 네. 조직과 구성에 이르기까지는 다 포괄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기 법률이. 때문에 네. 하등의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먼저 반복 말씀을 드리고 네,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절차에 있어서
이미 셋업이 된 거 아니냐. 네. 변협 네. 또 외부 판사회의에서 3명은 추천하지만 네네. 또 나머지는 또 국회에서 네. 들어오는 거냐. 근데 실제로 지금 법원조직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을 일단 제쳐놓고요. 네. 일반 지법, 고법 판사들 임명할 때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요. 네. 그 인사위원회 이미 외부 인사들이 다 들어가요. 네. 저희 같은 교수들, 네. 변협에서 추천한 변호사들, 네. 법관들 네. 다 들어갑니다. 그건 왜냐하면 당연히 있잖아. 공정성, 공정성. 객관성과 국민들 그렇다고 국민이 들어가기는 좀 곤란했을 네, 테니까 국민들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사위원회 먼저 심의를 거친 다음에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거친 다음에 대법관이 임명하는 구조고 그 인사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 대법원에 설치되어 있어요. 아, 네, 네. Same thing. 마찬가지예요. 아, 전혀 문제가 없네요. 아니 이렇게 아니 지금 현행법과 똑같네요.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한 그 사람들이 방식이네요. 그런 주장을 하는 거는 내가 볼 네. 때는 법관이 그런 주장하면은 그 사람들은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파면시켜야 돼요.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예. 추천이 그렇게 돼가지고 다 된 임명이 겁니다. 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다 외부 인사들도 들어가고 또 판사들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예컨대 서울지방법원 판사라든가 서울 고급 판사들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갖고 거기서 추천을 하면 그 추천위원회는 어디에 구성이 되느냐? 대법원에 구성이 되고 네. 최종적인 임명은 누가 하느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아, 똑같네요. 더구나 네. 그 추천되어진 피추천인을 바로 서울 고법 판사들 중에서 네. 또는 서울 지법 판사들 중에서 임명한다면 더더구나 노 프라블럼. 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대법관 문제가 회의의 없다. 동의도 필요 없. 이미 대법관 회의 동의를 다 거쳐서 임명된 법관들이에요. 네. 자기들도 그렇게 임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담이지만 미안합니다. 자꾸 말을 많이 해서 아니요. 정말 이 분노 이전에 너무 황당무계해서 얘기했는데 네. 기억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세월호 사건 때 네.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고려했던 당사자들이 누구냐면 대법원이에요. 법원행정처에서 스스로가 특별재판부를 갖다 고려하고 그때 헌법적 판단을 다 했었어요. 근데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무산된 겁니다. 아. 헌법적 근거도 없이. 근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순이다. 유체 이탈 화법이다. 유체 그게 다 입법이다, 보도가 됐었나요? 진짜. 제가 기억이 좀 정확하게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세월호 설치는 안 사건 때 됐지만 대법원 논의가 스스로가 논의를 한 거죠. 법원행정처. 특별재판부를 특별 세월호 특별재판 하도 이제 이런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 당시 그러면은 대법관들 가운데 네. 몇 명을 특별재판부로 만드는 그런 이런 것까지 형태를 구체적으로 이제 공표가 된 건 아니고 예. 우리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그래갖고 얘기했는데 그 위원 합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위원 여부를 갖다가 판단을 하고 재판부 도입을 갖다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딴소리를 하고 아. 있네요. 아니 심지어 대법원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면서 국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영장 전담 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서 개별 사건의 사무 분담, 사건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견서를 냈습니다. 근데 굉장히 내용이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형식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하기 앞서서 그건 좀 법리적인 거니까 하나는 왜 특별재판부를 만드게 됐느냐 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위원 판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영장 전담 판사, 그다음에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일위까지 그 수많은 고위 또는 관련 법관들이 그동안 제대로 했으면 왜 이 얘기가 나왔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이건 전산처리 마치 추첨하듯이. 맞아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이거는 하는 건데. 복골복이다. 네. 랜덤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입 대법원장도 개입 못한다. 못한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걸 못 믿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양심 고백까지는 아니지만 담당 부장판사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얼마든지 사전 조작할 수가 있다. 네. 예컨대 제가 비틀즈 음악을 들으려고 그런다. 그 비틀즈 음악을 듣게 해갖고 하면 한두 번 듣고 난 다음부터는 이른바 알고리즘을 했고 걔도 비틀즈라든가 유사한 음악만 나와요. 맞아요. 진보 보수도 마찬가지야. 정적으로 또 열의 9은 나와 유사한 내가 좋아하는 바한바 이것만 나온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갖다 미리 조작이 가능한 얘기가 네. 먼저 나왔고 네. 보다 근본적인 건 우린 그걸 못 믿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또 네. 입법자가 정할 수 있다. 또 하나 네. 법리적인 얘기는 그건 예규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규는 아시겠지만 시행세칙이거든요. 네네. 시행령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헌법은 더더구도 아니에요. 가장 아래 단계. 네. 따라서 이게 헌법에 그런 규정이 만약에 있다면 또 모를까. 네. 가장 밑에 있는 예규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예규로 규정되어 있는 걸 법률로 고치는 것은 그거는 100번 천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사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말씀하셨던 그게 그거와 그런 거예요. 관련돼 있는 네. 거죠. 네. 일반적인 법원에 이제 사건 네. 배당을 할 땐 네. 그때 무작위 배당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 무작위 추첨을 해서 배당을 하고 그것 네. 자체가 공정성을 위한 방법으로 이제 그걸 선택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데 는 이렇게 통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굴려가지고 네네. 이렇게 뽑아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법부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재판부를 하게 되면 그게 불가능하지 않냐. 니네가 원하는 사람 넣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이거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아까 제가 추천위원회에서 하고 그 추천위원회는 국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아까도 변협에서 들어가 변협이 누구 편이겠어요. 그다음에 판사들이 들어가잖아요. 판사라는 건 어쨌든 손이 안으로 굽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 일부 정파가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2배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선택을 하냐? 대법원장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컨대 아까도 영장 전담 판사도 요번에 해당이 되는데 네. 요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이 얘기가 증폭되고 논란이 된 직접적 계기 중에 하나가 한덕수 전 총리를 갖다 영장 기각하게 된 사건이 이걸 갖다 도화선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우리가 영장을 기각하거나 뭐 인용할 때 판단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다 아시다시피 증거인멸, 도주위험, 뭐 도주위험은 없겠죠. 또 하나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강학상 이론적으로 많이 고려되어지는 것이 사건의 중대성이거든요. 네. 이 양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딱 드러났어. 너 이거 했지? 딱 드러나면 거기까지 그래갖고 또 맞아요. 인정하는 식으로 네네.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그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 사건의 중대성 그 양반이 국무회의 및 정부의 2인자예요. 그동안 한 행태의 그 중요성을 갖다가 그 누가 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영장 기각이 돼서는 안 되는데 영장 기각될 때 우리가 분노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맞습니다. 얘기 드리는 이유는 예컨대 어떤 특정 법원에 있는 특정 성향이 가진 두세 명의 법관들을 예컨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법관 3명으로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고 뭐 네네. 해봐야 랜덤이 안 돼요. 네. 이미 선택이 정해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 국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갖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러면 80년 동안 왜 그렇게 재판을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리고 마치 사건 배당을 무작위로 추첨을 네. 하는 것이 뭐 아주 이제 뭐 물론 객관적이겠죠. 네. 근데 어차피 인사이동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예. 인사이동 해가지고 본인이 조이대가 원하는 사람 거기에다 그냥 네네. 재판부에다가 인사이동 시켜버리면 네. 본인이 원하는 재판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실제로도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4명 중에 3명이 갑자기 수원지법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거에서부터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지금 이 특별재판부는 그래도 이렇게 막 추첨까지 하고 그러니까 했으면 만약에 더 이제 공정한 모든 걸 거 갖다가 아닌가. 대법원장이 인사를 한다, 보임을 한다 했을 때 네. 인사 풀 자체를 갖다가 특정한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 해버리면 랜덤을 하는 게 의미가 맞습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갖다가 우리가 박탈하느냐? 그건 안 아니잖아요. 되잖아요. 최종적인 건 그 인사풀에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해라. 맞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평등권 위반 아니냐. 예. 누군가는 그냥 일반 재판부에서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이런 특별 재판부에서 더 빡세게 받아야 되니까 네네. 나 차별받는 거 아니야? 네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게 여기에도 적용이 돼요. 사건의 역사성, 특별성, 중대성이에요. 내란 사건의 중요성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최근에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몇몇의 그 변호사분들이 위자료 등등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게 아니라 순수한 민사소송을 갖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해서 일단 이겼다 이런 걸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네. 봤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상징하는 의미가 우리 국민 모두가 내란의 피해자예요. 네. 이 사건이 이런 걸로 봤을 때 특별재판부를 이제 그런 예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예컨대 3.15 부정선거 같은 경우 네. 또 반민특위 같은 경우 거기에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고 또 하나가 우리가 평등권 위반을 헌법상 논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네.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냐 그걸 극복하는 차별을 했어. 그러나
그걸 극복하는 합리적인 정당화 사유가 있으면 위헌 결정을 안 받는 게 통상 그것이 헌법재판소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네. 예컨대 여성 헌법소원 제기된 적이 있어요. 여성들은 왜 징집을 안 하냐? 네. 왜 군대 안 가냐? 얘기할 것도 없이 여성들은 여러 가지 생리적인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부터 적절치가 않다. 그건 입법자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적 차별소가 있다고 해서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가려면 뭐 장교로 가든가 네, 뭐 네. 그런 일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직위원 대통령이 그 대법원장이 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직위원 대법원장 인권과 조규 그 이 양반들이 정의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장 및 대법관 또는 고위 대법원의 법원의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한 번도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이런 일련의 사태 아까 다 얘기하니까 이제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그동안 행태로 보면 이거는 신뢰가 갈 수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린 맞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또 진행에 대해서 우린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 법안에 보면 재판의 내용이라는 걸 녹취하고 공개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공개 원칙에도 당연히 부합되는 거예요. 백일하에 그걸 갖다가 유리알처럼 공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 결정과 진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과 객관성과 설득력이 담보되어지는 거고 네. 담당 재판부가 아무래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네. 국민 눈치를 본다는 거는 국민주권주의 이념에 따라서 너무나 좋은 거고 조희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국민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 것도 이런 걸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내란 특별 전담부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네. 예.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가 된다면 이 역사적 의의라고 네. 할까요? 이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때 이제 불행하게도 이 반민특위가 그 이승만 정권의 또 친일파들의 반대로 결국 성공을 못했잖아요. 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비약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80년 가까이 그 정부 수립이 되고 지금까지 일제 청산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그 중간에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에 대한 우리가 또 사면막 해줬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면권도 우리가 좀 제한할 필요 있다. 해야죠. 그런 걸 학계에서 많이 이의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쉽게 말하자면 정의가 지금까지 실현이 안 되고 역사 바로 세기가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것이 내란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어졌다고 한다면 좀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게 논리의 비약이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이 독일이나 이스라엘처럼 확실하게 어느 정도 또 프랑스처럼 그 드골 대통령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있습니다만 드골이 유언처럼 한 말이 있잖아요.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도 또 그 양반이 먼저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유사한 말도 했고 독일이 또 침공해 오더라도 부역자는 안 나올 거다. 왜? 내가 확실하게 처단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말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7, 80년 동안 걸어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민특위죠. 3.15 부정선거도 그래요. 그랬는데 바로 5.16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네. 제대로 못했어요. 이번에 이걸 통해서 한다는 것은 민족정기 이런 거대 단순히 그 몇몇 사람 심판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자라나는 후세들한테 확실한 반명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아, 네. 역사의 교육장을 만드는 겁니다. 역사의 교육장.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돈과 권력이 인생 과거에 검찰 개혁과도 관련되는 얘기지만 전두환 노태우 처벌과 관련해서 처음에 검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그때 우리가 다 분노했지 않습니까? 네.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학생들이 보면 아 쿠데타가 뭐고 일단 돈 벌고 내가 성공하고 권력 잡으면 모든 게 네. 오케이가 되는구나. 야 정이고 뭐고 법이고 필요 없어. 그냥 넘어가. 거기다 또 하나 이 문제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갖다가 반대하는 그 밑에 깔려 있는 정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들의 끊임없는 왜곡된 특권의식과 돈이에요. 돈.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그와 관련된 전관예우라든가 전관예우. 특혜 이런 것까지 네. 어울리는 건데 이런 게 다 정당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게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해왔고 역사가 그런 식으로 퇴행되어져 온 거예요.
그런 의미도 클 것이다.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네. 네, 근데 말씀 좀 주시죠. 그 정치적 의미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똑같이 내란 사건도 1심, 2심, 3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규현 판사가 재판부가 1심 판 선고를 12월 내에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도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뒤늦게 밝혔잖아요. 이게 아마 이런 여론 때문에 아마 의식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결국은 윤석열을 풀어주지만 않는다면 똑같이 2심, 3심으로 넘어가면 지규현 같은 판사가 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가서 제대로 또 판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어찌 보면 사법부에 대한 판단을 신뢰한다고 하는 측면이나 또 그때까지 좀 인내한다고 하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특별재판부 만들지 말고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정치적으로 너무 만들지 말고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헌법 학자로서 얘기하는 거지. 정무적 판단하는 것은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뭐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제가 예측하거나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실 이번 사건에 대한 이 특별 법안에 대해서 반론 또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른 거죠. 하려면 진작에 하지. 네, 그건 지금 있습니다. 아마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김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뒤늦게 한다고 그런 것은 하다 보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는 것은 이건 코에 걸린 코골이 너희들 똑같이 지금 독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반론도 제기할 수 있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고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 그럼 대법원 승질만 건드리게 되는 건데 그럼 대법관들 그야말로 그 사람들 7명 8명 다 날려갖고 과연 전원재판부 하는데 거기서 역풍이 또 합헌이라 할지라도 과연 제대로 그게 되겠는가 그거 갖고 논란이 되다면 지지부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 제기 등등 해갖고 그런 분들이 그는 합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실효성이 적다. 그런 반론일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추천을 받은 상태에서 추천위원회에서 또 판사를 추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개의 경우 이렇게 추천위원회 구성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판사 추천하는데 한 1년 걸리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럼 그냥 정치적 논란만 커진 상태에서 재판부 구성은 제대로 안 되고 그 사이에 재판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니까 우리 연말 넘어가면 어쨌든 2심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2심이 한창 진행 중이고 거의 끝날 무렵쯤 돼가지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이 별로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게 하나 면에서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이에 그냥 사법부 개혁을 해서 대법관 숫자를 더 늘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을 바꾸면 나중에 가서 3심에 가가지고는 최종 판단을 공정하게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내란범인 윤석열을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이 무죄라고 할 판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무죄라고 하면 그 진짜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일이니까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어차피 판결에 재판에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판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되지. 이걸 굳이 만들어가지고 실효가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진짜 오도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다시 또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또 막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쭉 끌면서 그 분명히 또 위헌 법률 뭐 재청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또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진짜 너무 시간만 길게 끄는 거 아닌가. 결론은 정말 저는 이거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을 하지만 이런 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유권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또 국회의원들도 고민이 되죠. 300명 중에 한 분이지 국회의원 혼자서 입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고민이 되고 뭐 유권해서 하기는 어려라고 봐요. 그래서 저한테 특별한 대답을 구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냥 저 의견.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크게 세 가지인데요. 보니까 그럼 대법원을 구조를 바꾸고 법률을 빨리 그것부터 개정하는 게 조금 그래서 대법원에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나의 방법이 아까 우리 얘기 나왔지만은 근데 또 대법관들 늘리는 것도 워낙 역풍이 붑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또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제가 조금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저는 뭐 100%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좀 주저되는 점이 있고 두 번째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걸 갖다 외곽에서 때리는 방법. 이걸 통해서 야 너희들 알아서 빨리 해라 그럼. 그렇죠. 네네. 알아서 해라 이 네, 자식들아. 네, 네. 그건 효과가 제 있죠. 생각이에요. 네, 네. 그런 걸 통해서 계속 푸시하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안 뭔 하겠다. 일은 찾고 가만히 있을 네, 테니까 너희들 빨리빨리 넘어가 하는 방법도 있겠고 네. 세 번째 그럼 시간 문제인데 결국은 네. 재청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것도 지금 학계에서 또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는 거야. 분명히 위헌재청 신청할 거다. 네. 근데 그거는 좀 제가 유권 해석 아닌 유권 해석을 한다면 네. 위헌재청 신청을 피고인 내지는 당사자가 할 수가 있죠. 네. 좀 특별법 이래저래 해서 위헌이다. 네. 그러고 뭐 평등권 침해다. 네. 그런 주장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여 줘야 재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재판부가 받아줄 수 있는 확률이 없잖아 있지만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미 추천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재판부가 합헌이고 의미가 있다는 걸 전제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재판부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재판부에 들어갔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네. 스스로를 야 부정하지는 이거 한다. 않겠다. 그런 거는 코미디다. 네. 그럴 일은 없다. 그러지는 그러면 않을 거다. 위헌 재청 신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근거해갖고 헌법 소원을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지만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재판은 정지가 안 되죠. 돼요.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판은 재판대로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너는 너대로 가라. 네. 아무 의미가 없다. 한 가지 내가 거기다가 첨언하면은 네, 네. 최후에 이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됐어. 이거 위헌적인 재판부에서 내린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나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어. 근데 아시다시피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없죠.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무조건 기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걱정할 그 필요 없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네. 지금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다. 위헌 심판 제청하고 헌법소원 청구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위헌 심판 제청한 거는 네. 직위원 재판부가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아직 특별 재판부가 구성이 안 됐잖아요. 아니요. 지금 신청한 내란 거는 특검. 내란 특검법. 내란 특검법이요. 네, 네. 그거 좀 다른 거지만 그렇죠. 그거는 일반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위원 재판부가 직위원이 판단하는 직위원 일차 재판부에서 하는 일차 거죠. 판단하는 네네. 거죠. 네. 조의대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그럼 넘깁니다. 만약에 직위원이가 위헌 심판 청구를 만약에 받아줬다 그러면 진짜 세상 뒤집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별재판부 만들자는 목소리가 더 커질 거 그럼 아니에요? 더 커지겠죠. 네네. 그렇죠. 예. 받아들여 줬으면 그렇겠네요. 좋겠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국회에서는 그런 좀 푸시하는 그런 네. 것도 그분들이라고 왜 그 생각을 못 하겠어요. 네, 네. 그 300명 내지는 200명이 모여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년에 지방선거와 함께 네. 대통령제에 대한 일단 이제 그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한 차례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 정도는 집어넣어서 1차 개헌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총선 때 2차 개헌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헌법 전문 정도 바꾸는 걸로. 네. 그러면 그때 아예 대법관을 증언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개헌을 그냥 해버리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에 너무 힘 빼지 말고 이거는 여론의 압박으로 계속 이렇게 압박해 나가면서 일단 직위원이 엉뚱한 판단을 못하도록 하는 거 못하도록만 하고 견제용으로 쓰고 예. 그럼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마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때 보완하는 것들을 헌법을 개정할 때 같이 좀 집어넣어주면 그럼 이런 논란을 싹 없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개헌을 한다고 하면 개헌안에 이런 사안들을 집어넣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재판부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좀 사법개혁 전반을 전반. 말씀하신 것 네. 같아요. 그것도 집어넣으면서 네. 특별재판부 구성하는 그 조항도 같이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사법부 개혁이나 후발적인 거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어느 나라 마찬가지예요. 헌법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 헌법 100조밖에 안 되는데 다 집어넣을 수 없고 대강만 집어넣는 거거든요. 러플리하게. 그러니까 헌법 바꾸면서 법률까지 같이 바꾸면 근데 이제 헌법을 바꿀 때 어느 정도까지 바꾸느냐가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만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좀 겁을 주면서 헌법에다가 사법개혁에 근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는 것을 언지를 주면서 계속 푸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왜냐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집어넣어야 되느냐는 것은 그건 또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돼요. 네. 특별재판부만 의식해서는 안 되고 그거야말로 우리 사법 그렇죠. 100년 대기를 전체로. 내다보야 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타겟은 대법원일 텐데 대법원의 증언이나 이런 모든 거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굳이 헌법까지 갈 필요가 헌법에는 없다. 대강만 정했기 때문에 네, 굳이 네. 그렇게 무리수를 들펴오게 되면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네, 여기서 살짝 네. 끊고 가겠습니다. 네, 진아신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전하는 얘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죽차인데요. 네, 각 가정마다 탈모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탈모 샴푸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마시는 차. 두피가 마시는 차, 모죽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천연 제품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탈모약 쓰실 때 부작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얼마나 안전한가 하면 마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마시는 차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격 대비 가성비가 매우 좋은 제품입니다. 요거 하나에 300ml인데요. 요거 하나를 성인이 2달 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19,900원이니까요. 한 달 동안 10,000원이면 이제 모바일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 쓰시면 좋냐면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시는 분. 그러니까 탈모가 있기 전에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 드린다고 합니다. 머리에 뿌리는 차 모죽을 구매하실 분들은 헬로 마이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헬로 마이몰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시면 고객센터 1588-0633 1588-0633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십니다. 네, 저희가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네네 왜요? 지금 동접자가 네. 숫자가 100명이 간당간당했어요. 넘었습니다. 100명 넘어가지고 간당간당했어요. 제가 마실 뻔했어요 오늘. 교수님 뭐라고 공약을 했었냐면요. 동접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네. 이거를 직접 마시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처음 얘기했었던 그 숫자에 조금 못 미쳐가지고 조금 못 미쳐서 네. 이거 근데 뿌리는 걸로 써 있잖아요. 뿌리는 건데 마셔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 저희가 그래서. 공약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 그러셨군요. 공약할 당시에 네. 동접자 숫자의 2배가 되면 제가 네. 마시겠습니다. 어. 이렇게 마시겠다 얘기했는데 하고 네. 이쪽에 앉아 오늘- 계시는 분은 머리에 직접 뿌리시는 걸로 아, 이렇게 안 네. 계셨지만 저희가 공약을 오늘 교수님 했거든요. 나오니까 지금 동접자가 늘어가지고요. 네. 그 저희가 공약했던 숫자에 거의 근접한 상태까지 네. 갔습니다. 오늘은 안 아이고. 마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뭐 어쨌든 곧 마시게 되겠네요. 그럼 워낙 네. 소개를 잘해 주시니까. 네, 네. 곧 김성환 평론가가 마실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마실 수 눌러주시고요. 있도록 해주십시오. 많이 네.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은 검찰개혁 문제까지 네.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내란 재판부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또 아까 전혀 위헌이 아니다 이런 네네. 말을 해주셨으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 검찰개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 듣고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한 10시간 텐트 치고 여기서 그냥 텐트 치고. 네, 라면 한 10박스 해가지고 먹어도 어떻게 얘기가 끝나겠습니까? 네, 네. 간단하게 근데 아까 모두에서도 이제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네. 얘기했는데 보안 수사 일단 행안부로 간다. 네. 보면. 중수청은 그거는 이미 네. 정리가 행안부로 됐고. 그러고 간다. 이제 그 중수청을 갖다가 만든다. 네. 네네. 뭐 그거 하고 다만 보안 수사권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런 그야말로 보안책. 네. 그래서 그걸 좀 디테일하게 하자. 네, 예, 예. 네. 목표는 나누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네. 궁극적인 목적은 권력 분립도 있지만 그건 수단이고 결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게 국민이 주인이다. 네. 이걸 갖다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막 검사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지만은 보안 수사권은 당연히 필요하고 지금도 아시다시피 보안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또 시정조치 요구권도 있고 재수사 요청권도 지금 형사소송법이 맞습니다.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없애야 된다고 보는 거는 시정조치 요구권의 사건도 마음에 안 든다. 법령 위반이 있다. 수사관, 경찰관들 우리한테 넘겨라. 송치 그건 안 돼요. 네네. 결론은 기관 분리. 네. 그다음에 수사권과 공소권의 완전한 분리. 완전한 이 분리. 대원칙에 대해서는 지금 따지지 말자. 그건 이미 정해졌으니 일단 우리 출발하자. 네. 그거는 법률로 정하자. 예. 세부적인 거는 시행령 시행세칙으로 정하면 법률로 개정할 수 있지만 네. 시행령 시행세칙은 물론 그건 50엄이지만 한동훈 법무장관 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고 또 보안 수사권도 지금
한쪽에서 일각에서 요구하는 거는 보안 수사권뿐에 직접 수사권을 가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는 역행하는 거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직접 수사는 안 되고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됐던 공소청이 됐던 거기에 인력과 장비와 기관을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굳이 할 필요, 그러면 놔두면 됩니다, 지금.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네네. 그것도 잘못됐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보안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요구권에 머무르는데 아주 예외적인 게 급시를 예컨대 공소라든가 구조 또는 그 영장 청구할 때 시간이 구속 기간이 네.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때는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있고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즉 다시 말해서 범인, 대상 사건, 증거는 검찰에서 못 건드린다. 다만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는 직접 시간이 없으니 직접 수사 우려하겠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이미 발을 들어놓게 되면 발 2개 들어놓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 주자. 또 어느 정도 조사라든가 확인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좀 부여해주고 재수사에 대한 요청권과 송치권이 배제된 시정 요구권 거기서 행안부면 행안부에다가 담당 그 상급자에다가 이 친구 좀 직무 배제하거나 네. 담당 경찰이 정말 부정부패 문제가 많아 그럴 수도 있죠. 네. 또 하나는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결정 안 났지만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국가수사위원회 여러 기능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중수청 나눠지지 또 공수처가 또 있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관할권이 무자로 잘라지질 않아요.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그걸 갖다 교통정리하는 거.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부정부패가 경찰한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수사 미진, 이른바 또는 암장 사건, 네. 사건을 은근슬쩍 동네 유지다, 봐주자, 네. 묻어버려. 묻어버리는 네. 것 등등 그거 다 예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걸 갖다 거기서 또 통제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 세 번째 또 이 아까 얘기한 거는 검찰에 의한 통제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네. 행안부 장관이든가 여기에도 법무부 장관에 준하는 권한을 갖다가 입법하면 되는 겁니다. 개정해갖고 권한을 주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현행법의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가 있고 네. 네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한테만 통해서 할 수.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네. 그런 유사한 규정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네네. 그 때문에 지그재그로 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냐. 세상에 문제 없. 개혁을 해가지고 없죠. 제도를 바꾸는데 문제가 없는 나라가 전세 하나님이 설계하고 천사가 집행해도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주저한다는 사람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첨언한 거는 검찰도 또 통제를 해야 돼요. 예컨대 불기소 처벌에 대해서 지금 항고 재항고제도 재정신청제도 제대로 안 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예컨대 저희 학계에서는 기소 배심 같은 경우 예컨대 우리나라는 미국식의 배심원 제도는 아니지만 재판에 있어서 법원에 국민 참여 재판을 제한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네네.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안 하는 것보단 재판의 공정성, 투명성 다들 10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죄라고 하는데 나 혼자서 내가 판사니까 내가 유죄 결정 내린다 할 수는 있지만 엄청 다시 한번 부담스럽죠. 검토해보겠죠. 네. 기소 배심이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이른바 그랜주어리라고 해갖고 미국에서 인정되고 영미권에서 인정되는 이른바 기소 대배심인데 그런 걸 갖다가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그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민 주권주의 정부에서는 국민 참여를 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예요. 아. 그런 것을 고려하라는 뜻일 것이다. 끝. 네. 아유,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네. 너무 많은데 하나만 네. 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검찰한테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건 안 된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 네. 수사관들이 있잖아요. 네, 한 그 7,000여 수사관들은 명. 예, 네. 일단 검찰 내 두지 말자. 네. 그럼 그걸 빼버리면 검사 혼자서 내가 수사한다 그래서 수사가 될 게 아니니까 안 되죠. 예. 수사를 못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한 상태에서 만약에 보안 수사 필요가 있다, 네.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이건 이상하다, 네. 이건 추가 수사가 필요한 네, 네. 사안인데라고 하면 보안 수사 요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네.
그럼 그게 다시 이제 경찰에 수사기록 하는 가서 거죠. 네. 중수청으로 중수청으로 네네. 가서 가서 거기서 다시 수사해서 수사를 올라온다. 해서 네네. 경찰도 똑같이 사건을 일단 보낼 거 아닙니까? 네네. 하나는 지금처럼 1차 수사를 하다가 이거는 저 무혐의야. 이거는 혐의가 없어라고 판단하면 그냥 판단해서 1차 수사 종결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기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건을 그 공소청으로 넘기면 공소청에서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더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어라고 다시 되돌려보내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크게는 두 갈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 네네. 책임 누가 질 거냐 관한 문제 네네.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제일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저도 고민해요. 그래서 네. 나오는 게 정권 모든 수사를 한 부분들은 네. 다 그냥 공소청으로 넘기는 네네. 방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암장이 일단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공소청이 받아가지고 사건들을 다 검토하는 거죠. 네네. 너무 사건이 많아질까요? 네네. 검토 다 못합니다. 다 그리고 못할까요? 과거에 그렇게 했었어요. 예, 예. 과거에 그렇게 다 하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네, 그게 네. 좀 빠져버린 상황인데 네, 네. 그렇게 하면 어찌 됐든 간에 그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가 견제가 되지 않겠느냐. 네네. 중수청도 마찬가지일 네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수사 관행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면 그것이 합리적인 방안이에요. 근데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제가 의도한 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된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우리는 어떤 사회 개혁 내지는 제도를 바꿀 때는 이익 형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의원내각제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고 의원내각제로 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비유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국가수사위원회를 어떻게 촘촘하게 설계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성호 장관인가요? 네네. 그분도 말씀하신 전 합리적인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어떻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 인력이라든가 시간이나 이런 것 때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도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이왕 만들 거고 그걸 다 국무총리 산하가 될 거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한다면 그걸 강화하고 권한을 많이 줘서 전권을 갖다 글로 넘기는 거. 또 왜 통제는 외부 기관에 의한 민주적 통제도 있겠지만 내부 기관에 의한 통제가 또 있는 거거든요. 아까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등등 이런 권한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에 준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것까지 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의 아직 미지의 길이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화시키게 되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가 반대하는 분들도 의견도 맞아요. 저는 뭐 독일에서 공부했습니다만 독일 같은 대륙법의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검찰이 수사에 관여합니다. 또 영미법계에는 그렇진 않지만 또 거기도 관여하거든요. 네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것도 제가 두 가지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지만 지금도 뭐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더 입법적 보완을 통해서도 상례화시키는 거죠. 즉 검찰과 중수청이 되면은 경찰이라는 표현보다는 수사기관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협조 체제를 갖다가 입법화시키는 겁니다. 그 수사하는 과정에 검사가 됐던 공소관이라는 이름이 됐던 들어가서요. 아까 시정 조치도 그거잖아요. 있을 수도 있는 법령 위반, 직권 남용 네. 또는 정말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죠. 경찰 네, 단계에서도 이걸 갖다 예방하는 것이 또 검사의 중요한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 옹호자로서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들어가서 협조하는데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는 그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제가 수사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추정을 해요. 그걸 갖다 상회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은 지금 오늘의 논외인데 위헌론자들이 주장하는 걸 헌법학자들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법 12조와 16조에 검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명칭을 뭐라고 할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또 논란이 많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검사가 어쨌든 현행 헌법 바꾸기 전에는 영장 청구권, 신청권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이거 어떻게 영장을 갖다 적어서 아까 전에 영장 청구할 시간이 없다 지금. 그런 경우에 공수처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도 이미 문제가 됐듯이 거기에도 검사를 뽑듯이 검사를 중수청에 파견하거나 검사의 자격인 이건데 변호사시면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수사관도 마찬가지예요. 검사의 자격이 있는 그런 상응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를 영장 정담 검사로
영장 전담 판사가 있듯이 중수청에서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겠느냐? 뽑으면 다 와요. 그렇죠. 왜 안 오겠습니까? 네. 아니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또 하잖아요. 네. 능력이 있나? 아니 검사만이 수사를 잘합니까? 또 사법시험에 끼고 헌법의 도사가 돼야 수사 잘 용기가 있고 성실하면 수사 잘하는 거예요. 네. 참 이제 복잡하네요. 그런데 간단치 않은 마쳐야 문제라서. 될 시간이 된 것 그러게 같습니다. 말이에요. 정말로 다음번에는 텐트를 치고 10시간 이번에는 동안 검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네, 시간이 검찰 있었으면 개혁에 좋겠어요. 대해서 정말 네. 한 그때 되면 진짜 꼭 마셔야 돼요. 진짜요. 만약에 이거 되시면 아 진짜 인원이 넘어가면 제가 네, 마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심. 아 정말 텐트 치고 10시간 동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1시간 남짓 이야기 한 것만 하더라도 내란 그러네요. 특별재판부와 검찰 개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그러게요. 말씀을 막 네.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다 완전 지나가버려요. 몰입이 돼가지고 네. 저도 진짜 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뭐 강의하듯이